자, 이제 1930년으로 가볼게요. 이 1930년대는 이제 경제공황, 이거를 일제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 전쟁이야, 전쟁. 그죠? 정말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지금 전쟁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싸웠을까? 자, 먼저 국내를 볼까요? 1930년대입니다. 30년대. 30년대는 이게 지금 조선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조선 역사도 지금 막 왜곡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민족말살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조선인을 지워야 되거든. 그런데 한글을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일본어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것을 찾자. 우리 것을 보존하자. 라고 해서 활동한 게 바로 조선어 학회라는 겁니다.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는 여러분들 그래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바로 사전. 이 사전을 만들려고 했죠. 우리말 큰 사전을. 그런데 40년대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역시. 일제가 어느 여학생의 일기장을 들여다봅니다. 왜 남의 일기장을 들여다봐. 그거 참 내면.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일기에 우리 선생님이 오늘 일본어를 썼다는 이유로 혼을 낸 거예요. 엥? 일본어를 썼다는 이유로 혼을 냈다? 이걸 일본 경찰이 본 거야. 뭐야 이 선생? Why? 나제 데스까? 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을 잡았는데 그 선생님이 바로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조선어학회가 바로 불온한 단체, 불순한 단체다! 라고 해서 그냥 다 잡아들이는 사건. 결국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죠? 저항시인 윤동주 이육사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윤동주 시를 보시면요. 윤동주의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전 참 윤동주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그 시대의 그 청춘이 겪어야 되는 10대, 20대, 특히 20대 청춘이 겪어야 됐던 그 시대의 그 아픔을 너무 시로 잘 표현을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 시대 앞에서 늘 아파요, 윤동주는요. 그 아픔을 표현하는데 이 윤동주가 정말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반성, 그리고 참회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시대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 무기력한 그 모습을 끊임없이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결국 독립운동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주사를 맞고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죽거든요. 그 건강한 윤동주가. 그리고 그때 자기와 함께 들어갔던 자기 사촌 송몽규. 이 송몽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갑자기 죽고. 이러면서 어떤 생체 실험의 어떤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어쨌건 그 저항시인 윤동주. 이육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육사 이게 뭐냐면 264번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수임 번호예요. 네. 바로 의열단 활동하다가 들어갔는데 이 이육사의 시. 근데 이육사의 시는 윤동주 시와는 좀 달라요. 이 이육사는 스케일이 커요. 뭔가 어떤 그 희망의 어떤 그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믿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육사는 여러분들 감옥에 무려 17번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감옥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데 이육사는 그 17번의 감옥 생활을 버텨낸 거죠. 맨 마지막에 결국 감옥에서 순국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저는 믿겨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육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초월적 존재, 독립을 가져올 그 초월적 존재는 저는 그게 바로 이육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그 감옥에서 고문을 17 받으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친일 시인들 많아요. 여러분들 서정주 유명한 시인 아니겠습니까? 서정주도 역시 이 당시엔 친일 시인
민족 반역의 그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런 변절의 시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모윤숙 뭐 이런 사람들,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변절의 길을 다 걸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결국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두 윤동주의 육사. 정말 이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단재 신채호 선생. 이 신채호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거예요. 1920년대 이 일제를 공포에 몰아놨던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의열단의 행동 지침,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그 글을 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이자 운동가이자 혁명가였던 인물이 바로 이 신채호 선생이죠. 그 다음에 박은식, 한국통사. 이 통사가 뭐냐면 아플 통자예요. 한국의 아픈 역사라는 뜻인데 이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탄핵당해요. 국제연맹 청원, 우리나라 독립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국제연맹에서 좀 해주세요 라고 그걸 청원을 넣었다가 임시정부 많은 사람들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탄핵당해서 쫓겨나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2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1920년대부터 30년대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 국내에서는 있었고요. 국외에서는요. 여러분들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터졌어. 31년도에 만주사변이 터지면서 중국인들이 이제야 안 거야. 아, 일본이 우리의 적이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 중국의 적인데 그 일본과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조선이네? 아, 그러면 조선과 우리는 친구네 라고 하면서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는요. 한국과 중국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싸우게 됩니다. 일제에 맞서가지고. 이게 1930년대 항일운동의 특징이에요. 한중연합작전. 자,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독립군, 아까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에 청산리 전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1930년대 초반에는요. 바로 이 지청천이 이끌고 있었던 한국 독립군, 그리고 양세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혁명군, 이런 부대가 1930년대, 그러니까 20년대 그 홍범도와 김좌진의 그 뒤를 이어서 30년대 초반에는 바로 이런 지청천과 양세봉이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항일 무장투쟁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이 의열투쟁.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군대가 움직이는 거야. 군대가 움직이는 거고요. 이 의열투쟁은 뭐냐면 개인이 움직이는 거야. 개인이 폭탄을 던진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개인이. 자, 대표적인 그 조직이 뭐가 있냐면 1920년대 의열단이 있었어요. 이 김원복, 이 영화 암살, 밀양, 아니야, 암살, 그 다음이 밀정, 이런 영화를 보시면 이 김원봉이 등장할 겁니다. 의열단장 김원봉, 밀양 사람이거든요. 이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드는데요. 네, 여기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 바로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신채호 선생이 만든 거예요. 의열단원들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이게 1920년대예요. 일제가 가장 많은 상금, 현상금을 걸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김원봉 의열단은 정말 일본으로서는 공포의 조직이었죠. 1930년대로 오면 이제 의열단의 전통을 이어서 백범 김구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이 백범 김구가 만든 한인 애국단이 있습니다. 이 한인 애국단도 역시 이봉창, 윤봉길이 활약하는데 이봉창이 누굽니까? 도쿄에서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 근데 이 천황이 타고 있는 마차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그러는 그 마차에다가 이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천왕폭탄이 아니에요. 천왕마차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폭탄 위력도 크지 않아가지고 실패했지만 야 이거 뭐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던 인물이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일본이 그죠? 그 뒤를 이어서 상하이에서 이번엔 윤봉길이 흥과공원에서 폭탄 투척으로 아수라장을 만들어놨죠. 아수라장을. 이때 이제 중국에서 장개석이 중국을 이끌고 있는 장개석이 야 중국 사람 100만이 할 수 없는 일을 조선 사람 한 사람이 해냈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바로 백범 김구가 이끌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의열단과 그 뒤를 이어서 1930년대 한인 애국단이 활약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요. 또 이런 조직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여기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압록강 넘어 두만강 위쪽에 있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조직이라면 1930, 이게 초반이에요. 30년대 중반 후반에 활동했던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김원목도 등장하죠. 바로 의열단 1920년대는 주로 개인적인 어떤 투쟁이었다면 1930년대는 바꿔요. 우리도 개인적인 투쟁이 아니라 군대를 만들어 싸우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조선의용대야. 의열단의 전통이 지금 조선의용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국이 있으면 그 중국 안에서 만들어진 만리장성 그 이남, 만주는 만리장성 바뀌잖아요. 만리장성 이남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인들이 움직였던 무장부대, 무장투쟁, 군대 조직이라는 얘기죠. 최초의 이게 조선의용대예요. 이 조선의용대가 있었고 백범김구 한인 애국단 그 성공 이후에 충칭으로 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거 이후에 충칭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 충칭에서 만든 부대가 있어. 그 부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이야. 이 한국광복군 충칭 임시정부 산하 정비군인데 총사령관 지청천. 아까 지청천 나왔잖아. 여기 만주적 1930년대 초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이 이끌던 지청천이 지금 이때는요 40년대거든. 이때는 한국 광복군을 이끕니다. 그래서 총사령관 지청천 그리고 뭐 대일선전포고라든지 영국의 도움 요청을 받아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도 되었고요. 또 미국과 함께 OSS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또 전개하는 모습들. 이후에는 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또 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 지청천, 그 다음이 김원봉이 함께 운영하는 한국광복군이 되고 있다. 자, OSS, 인도 미얀마 전선, 국내 진공작전, 한국광복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930년대까지, 40년대까지 정말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정말 샛별처럼 빛나고 있는 우리의 독립투사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지만 그 엄청난 고문에도 그 엄청난 감옥 기간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이분들의 꿈, 그 꿈은 바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꿈. 그 꿈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라고 하는 사실.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945년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35년의 식민지를 끝내고 광복을 맞이합니다. 이제 그 광복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